이제 그 교재 106페이지에 대손 관련 개정을 볼 건데, 자, 일단 이제 이 대손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의 경우도 대손이 가끔 나타나지만, 받으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급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대손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도 대개의 경우 대손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대손 회계 처리는 주로 이제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다루어진다. 대손상각비는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하여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 계정으로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일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고 기타 수치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외 비용에 속하더라.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은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으로 수취채권 잔액 중에서 회수불능 채권의 추정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수취채권의 평가 계정, 평가 계정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수취채권 1억이라면 대손 그 추정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결국에 9,9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인 외상 매출금 등의 수취채권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와 같은 계정을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전기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단기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보다 많아서 차익을 환입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때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의 판관비로, 기타 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업의 수입에 속한다. 밑에 그거는 이제 요약해 놓은 거고, 오른쪽에 이제 그 대손의 추정 방법을 보면 결산 시점에서 예상하는 대손의 추정액은 과거의 대손 경험률 등을 고려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적용해서 대손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 채권 잔액, 그래서 밑에 뭐 나와 있는 것은 매출액 비율법, 채권 잔액 비율법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봤는데, 매출액 비율법은 해당 회계기간의 매출액 또는 외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대손액을 추정하는 방법, 즉 손익계산서 접근법으로 외상 매출액과 대손 상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앞에서 봤었지만은 세법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채권잔액 비율법입니다. 결산 시점에서 수취채권 잔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대손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 접근법인데, 비율의 결정, 과거 경험은 과거 각 수취채권들의 대손율의 평균치를 대손율로 적용하는 방법. 연령분석법은 매출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이제 경과 기간에 따라서. 통계적 방법은 통계적 방법에 의한 비율이다. 예제 한번 보면 2018년 12월 31일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3억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이 있다. 자, 그럼 300을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데 200밖에 없죠. 그럼 추가적으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을 더 설정을 해야 된다. 차변에 오는 상대 계정은 대손 상각비가 되고, 2019년 3월 중 위 외상 매출금 중 기업주가 행방불명되어서 150만 원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150만 원 없어지고, 이게 이제 기존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죠. 300만 원까지. 300 위에 이제 100만 원 추가 설정해서 2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든지 처리가 된다. 150만 원. 자, 2019년 12월 31일. 자, 여기까지 하면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데? 150만 원이죠. 자, 3억 6천에 대해서 1%, 그럼 360만 원이 충당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150이 있었죠. 150이 있고, 모자란 210만 원만 더 설정을 하면 된다. 자, 연습 문제 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고, 과제는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면 된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연습 문제가 주관식 문제도 있고 객관식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다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 볼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보면, 재고자산 화면부터 먼저 보면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제공품, 저장품 이런 것들인데,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이 되겠지만은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특수한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여부 시점에 따라서 재고자산 결정을 한다. 그래서 미착상품, 이거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죠. 그 다음에 위탁금. 자, 이건 재고자산이 아닌데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 거다 말이죠. 위탁금도 마찬가지. 다른 어떤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 재고자산으로 잡는다.
시용품이라는 것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이제 어떤 물건이 나갔다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판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용품 상태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의 회계 처리다. 보면 순수 계정 분기법은 매입 시에 상품,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매출 채권, 상품 매출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품 계정이 증감이 명료하고 정확하긴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매우 번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 자, 혼합 계정 총기법, 매입 시에 상품, 매입 채무, 매출 시에 매출 채권, 상품,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다시 실질 재고 조사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반영해서 상품 계정을 정리하고 상품 매출 이익을 담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간편하지만은 이 중에 상품 잔액과 단기 매입액, 매출액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상품 계정의 기장 흐름이다. 상품에서 기초 재고액 원가죠. 단기 매입액도 재비용을 포함한 원가. 그리고 매출액 이것도 상품 계정에서는 원가죠.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상품 계정의 분할입니다. 자, 이제 매입 계정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2분법은 상품하고 매출만 있는 것이고 3분법은 상품, 매입, 매출. 자, 상품의 재고액을 기입하는 자산 계정이 되는 것이고, 매입은 상품의 매입, 그 다음에 환출, 애누리, 할인을 기입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비용 계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출 계정은 상품의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을 기입해서 순 매출액을 계산하는 수익 계정이다. 자, 뭐 화면은 빠르게 보고 나중에 이제 교재 볼 거니까. 상품 계정의 분할 2분법입니다. 상품,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매출, 결산 시에 매출 원가하고 상품 그렇게 구해내는데, 상품 계정의 순 매입액에서 실질 재고 조사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 그러니까 상품 계정의 순 매입액에서 실질 재고 조사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 원가를 결정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3분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원리에서 배웠지만, 매입을 했을 때 매입, 매입 채무 이렇게 잡고, 매출을 했을 때 매출 채권, 매출. 결산 시점에서는 이제 상품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기초 상품을 내보내고 대변으로 매입으로 잡고, 기말은 상품이 들어와야 되겠죠. 매입줄 해주고. 자, 실질 재고 조사에 기말 재고액을 반영해서 매출 원가를 결정한다. 본 방법은 매입 계정에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더라. 자, 이거 뭐 똑같죠. 실질 재고 조사에 기말 재고를 반영해서. 자,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의 기입과 매출 손익을 계산하는데, 상품,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매출은 총 매출액은 대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액 이런 것들을 차감하게 되면 순 매출액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매입도 매입액에서 재비용을 포함한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액을 빼면 순 매입액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산식으로 표시했죠.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을 차감하고,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할인 및 환입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자, 또 이제 재고자산의 흐름을 볼 건데,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계정은 상품 계정 또는 상품과 매입 계정의 잔액. 자, 매출원가.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이제 요거 합한 거랑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 합한 거랑 같죠. 자, 매출원가는 판매분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미판매분이 되겠죠. 미판매분. 자, 이건 이제 계속 기록해가지고 매출원가 계정이나 실질 재고조사로 파악을 한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재고자산 가액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질 재고조사법이라는 것과 계속기록법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자, 근데 구분되어지는데 어느 한 방법으로 쓰기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실질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요것들을 절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절충이라기보다는 그냥 둘 다 같이 다 쓴다는 거죠. 자, 실질 재고조사법에 있어서는 기말 재고액이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가산한 데서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나오고, 계속기록법의 경우에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가산해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기말 재고액이 나오더라. 이때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매출원가가 보다 정확한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가의 결정 방법입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포입선출법, 평균원가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법이 평균원가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균법이다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과 같은 어떤 고가의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다 이 선입선출법을 주로 쓰고 있죠. 후입선출법은 지금 우리는 뭐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계속 움직이면서 평균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기록부가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총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재고조사법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자, 기말재고자산의 가치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원가 기준, 시가 기준, 저가 기준이 있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객관성과 수익실현 원칙을 우선하고 보수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인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의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도난, 분실 등에 의해서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모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으로 저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평가 손실, 지금 회계 처리. 평가 손실은 가격 변동에 의한 손실이고 저가 기준.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매출원가에 넣는다는 얘기죠. 평가 손실은. 그러니까 매출원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감모 손실입니다. 이건 수량 차이에 의한 손실이죠. 이건 이제 수량 차이에 있는 의한 손실인데, 정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 또는 비정상 감모 손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원가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 감모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 감모 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즉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죠. 만일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감모를 어떤 그 나름대로 차단할 수 있었는데, 원가성이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걸 차단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서 소실된 재고자산 금액을 옳게 추산한 겁니다. 자, 수원 그 상점은 6월 30일에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상품이 소실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더라. 자, 기초재고가 5만원 있었어요. 자, 6월 30일까지 매입액이 80만원 있었다. 자, 그러면은 판매 가능액은 85만원이죠. 85만원이고 6월 30일까지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다. 자, 그러면은 매출액, 지금 매출액이 30%니까 일단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얼마입니까? 자, 매출액이 지금 100만원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뭐라고 했죠? 매출액의 30%라 했죠. 그러면 나머지 70만원은 매출원가가 되죠. 매출원가. 자, 그러면 판매 가능액이 85만원이었어요. 85만원이었는데 70만원은 팔렸죠. 남아있는 게는 얼마가? 15만원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15만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좀 보고, 5월 3일 거래처에 상품 2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20일 후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계정 과목은 매출했으니까 매출 20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매출 20만원이 나오고 대금은 언제 받기로 했는데 20일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위의 매출 대금을 동점이 발행한 1개월 지급의 약속 의무로 했다. 그러면은 바두름이 되겠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넣어야 되는데, 가에는 외상 매출금이 될 거고 나에는 바드럼이 되겠죠. 나에는 여기도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바드럼 생기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 바드럼 없어지고 당좌예금이 증가되겠죠. 자, 비유동조선까지는 갈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보았으면 우리가 이제 교재 13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넘어갈까? 자, 요것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교재하고 같이. 자, 131페이지 보면 이제 재고자산 앞에서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죠?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유될 자산이다. 자, 근데 교재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재고자산은 어디에 속한다? 동그라미 친다. 유동자산에 속하면서 비화폐상자산이다. 먼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서 1년 이내에 판매되어 현금으로 전환되리라고 생각되는 자산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중에는 1년 내에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의 기간에 판매되는 것도 있으나
보통 1년 내에 판매되어 회전하는 자산으로 생각된다. 재고자산은 실물자산으로서 화폐가치 변동에 따라 재고자산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저기 이제 재고자산은 국제회계 기준 KIFRS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의를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재고자산은 기업 경영상으로나 회계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기업 영업활동의 주요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며 적정 재고 규모의 결정에 따라 생산 계획 및 자금 계획이 수립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자산 평가와 이익 측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종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판매업인 경우에는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며 제조업인 경우에는 아까 봤었죠. 여기 좀 제품, 뭐 반제품, 제공품 이런 거죠. 여기서 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물품이다. 자, 결산기에 아직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가 남아있다면 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서 재고자산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자, 제공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생산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공정 중에 있는 제품, 물품 이것을 말한다. 결산기에 제공품이 남아있다면 그 가치는 원가 계산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평가되어 재무상태표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된다. 제품이란 투입된 원재료가 일정한 생산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나의 완성품으로 산출된 경우를 말한다. 결산기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 재고가 있다면 당연히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때 재고자산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는가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가액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보도록 하겠다. 자, 재고자산의 분류 밑에 이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나머지 뭐 밑에 이제 그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가서 이제 특수한 재고자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더라. 자, 미착상품 주문해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볼까? 상품을 주문했는데 운송 중에 있다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우리가 미착 상품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지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 소유권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즉 법적 소유권이 판매인에게서 구매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구매인의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법적 소유권 이전 여부는 매매 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본선 인도 가격 조건, FOB라 하더라도 선적지 인도 가격 조건인지 또는 도착지 인도 가격 조건인지에 따라서 법적 소유권이 달라진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그 외국에서 선적하면서 바로 우리 소유권이 되는 것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 한다면 도착을 해야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중에는 미착 상품으로 잡을 수가 없죠. 회계 처리 방법은 미착 상품 계정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과 미착 상품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FOB shipping point, 그 FOB shipping point는 선적지 인도 조건을 이야기한다. 그럼 외국에서 선적을 했다는 얘기죠. 선적을 하게 되면 누구 거다?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데, 만일에 FOB destination, 이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또 도착을 해야 우리께 되는 것이죠. 자, 법적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시점. 자, 미착상품 계정 설정하는 방법, 안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착상품 계정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로 잡아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는 방법은 미착상품이라는 계정이 드러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위탁품입니다. 위탁 판매를 위해 발송한 상품을 위탁품 또는 적송품이라 하며, 이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시점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그대로 둔다. 왜냐하면 위탁품이란 상품이 비록 수탁자의 수중에 있지만 법적 소유권이 아직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이를 자신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탁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위탁금 계정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중요성 원칙에 비추어 중요하지 않거나 근소한 금액이면 일반 상품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시용품이란 아직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주문 제작의 기계 등을 매입하는 경우 설치하고 이제 가동을 해봄으로써 성능 확인한 후에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매입 의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품은 시용품은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누구 거다? 판매자 거죠.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회계 처리는 구매자가 매매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재고자산의 특징 한번 보게 되면,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판매할 제어나 용역의 생산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해전 가구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책상, 의자, 책꽂이,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다음 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을 위한 상가 건물, 그다음에 가구 제작을 위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목재, 롯데리아의 햄버거 재료. 자, 재고자산 등식입니다. 자, 물량 단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매입량을 가산하고 감소량을 차감하면 이게 이제 기말 재고량이 되겠죠. 감모 손실이 없다면 감소량은 그냥 판매량이 되는 것이고, 판매량은 이제 기초 재고에서 단기매입 가산한 데서 기말 재고를 빼면 판매량이 되겠고,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매입액 가산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 차감하면 매출 원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애누리, 이런 환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할인,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인은 상품 대금액에 운임이나 관련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매매 재비용 또는 매매 부대 비용이라 한다. 매입자 입장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원하는 장소에 있게 하기까지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운임 등 추가 비용을 매입 재비용이라 하고,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운임이나 수수료 등과 같은 비용을 매출 재비용이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매입자 부담의 재비용은 상품 매입 원가에 가산하고, 판매자 부담의 매출 재비용은 물류 비용으로 인식하여 환관비로 보고한다. 매출된 상품의 품질이나 규격에 문제가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요구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걸 우리가 매출 애누리라고 하고, 반품을 했다. 그럼 환입이 되겠죠. 매출 환입.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애누리하고 환입을 합해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차변 잔액을 가지는 계정으로 매출의 차감 계정이 되겠고, 이러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자, 이는 대변에 나타나며 매입의 차감 계정이 된다. 그래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서 앞에 설명했는데,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은 각각 매출과 매입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1번 매입재 비용을 보면 인수운임, 매입 수수료, 보험료, 수입관세, 보관료, 하역비 등을 매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는 매입원가. 매출재 비용은 발송운임, 매출 수수료, 보험료, 보관료, 선적비 등을 매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경우는 판관비.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매입 계정에서 차감한다. 순매입액 3분법.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계정을 대변에 표시하는 것은 5분법이 된다. 이제 5분법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매입 애누리와 환출과 매출 애누리와 환입 계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원래 세 가지 계정이 있었죠. 거기다 플러스 2를 하니까 5분법이 되는 거죠. 자, 매입 할인, 매입의 차감, 그 다음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까지 들어가면 7분법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본다는 예제. 9월 유통주식회사는 2018년 6월 5일 선화상사에 30만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유통은 당사 부담의 판매 운임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일단 매출 30만원 나타나죠. 현금 3,000원 나갔어요. 자, 외상 매출금은 30만원이고 운반비는 비용으로 그냥 3,000원 떨면 되겠죠. 선화상사 2018년 6월 5일. 자, 지금 선화상사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거죠. 매입 30만원, 외상 매입금 30만원, 운반비는 매출자가 부담했죠. 2018년 6월 8일 선화상사로부터 불량품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해당하는 금액 5,0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할인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이건 뭐로 잡아야 되는데 애누리죠, 애누리.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5,000원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감소시켜 주는 거고, 매출 애누리와 환입 5,000원. 선화상사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 줄여주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 5,000원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2018년 7월 8일 9월 유통주가 선화상사의 외상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래서 현금 얼마야? 지금 5,000원 할인해 줬으니까 실제 29만 5천원만 들어와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29만 5천원 당연히 제거돼야 될 것이고, 선화상사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인 거죠. 현금 29만 5천원 나가고 외상 매입금 29만 5천원 없애줘야 되겠죠. 2018년 8월 8일 9월 유통주가 인화상사로부터 상품 50만원을 매입하면서 매입 운임 5천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대금은 모두 외상을 했다. 매입 운임은 매출자인 인화상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매입 얼마입니까? 50만원 매입하면서 5천원 우리가 부담했죠. 부대비용 반산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매입 50만 원에다가 5천 원 가산하니까 50만 5천 원. 외상 매입금 50만 5천 원. 인화상사 입장에서는 매출이죠. 매출인데 매출 5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매입 운임은 매출자인 인화상사가, 자, 다시 볼게요. 인화상사로부터 상품 50만 원을 9월 유통이 매입을 하면서 매입 운임을 5천 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대금은 모두 외상으로 했다. 가산했고, 매입 운임은 매출자인 인화상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인화상사가 현금 5천 원 나갔겠죠. 매출은 50만 원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외상 매출금이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현금은 5천 원 나갔고, 그 다음에 매출 50만 원 있는데, 이게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 분계를 잘못했네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 이렇게 잡고 인화상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여기 밑에 외상 매출금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야죠. 운반비 5천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외상 매출금 50, 매출 50, 그다음 운반비 5천 원, 현금 5천 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이제 그게 좀 잘못됐고 9월 유통이 부담을 했을 때에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해서 가산을 시켜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정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4주부터는 그 밑에 계좌부터 진행을 할게요.